마르크 폴 알랭 뒤뚜루? 얘가 벨기에를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100년 넘게 받았는데 어떻게 3년 만에 기 나와? 나와서 시위할 만하네 이거. 엄청난 사건이에요. 예, 오늘은 한 달 가까이 됐네. 네, 교수님. 2주 쉬었네. 3주 쉬었네요. 예. 3주. 예. 그러니까 연건영 교수님 오늘 나와서. 네. 근데 보니까 오늘 거는 뭐 마르크 폴 알랭 뒤뚜루? 네. 뒤뚜루야 뒤뚜루? 프랑스어로 이렇게. 그러니까 폴 알랭 뭐 어쩌고 나오니까 알랭드롱 생각도 나고. 예, 맞아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난 프랑스인 줄 알았더니 프랑스가 아니네요. 바로 옆에 벨기에. 아, 그 옆에네, 옆 동네네. 예, 같은 벨기에. 말이잖아요. 예. 그럼 벨기에 연쇄 살인범 얘기네요. 예. 자, 그럼 이제 드디어 벨기에까지 갔네. 얘가 탑 티어예요. 벨기에 연쇄살인범 중에. 그렇지. 벨기에도 사람 사는 곳이니까 없을 리가 없지. 네. 예, 한번 가보시죠. 예. 네, 오늘 55회 차는 마르크 폴 알랭 뒤뚜루라고 해서. 그러니까 뒤뚜루야, 뒤뚜루. 네. 지금 살아 있어요. 지금 교도소에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살아 있네. 얘가 그 벨기에를 뒤집어 놨어요 완전히. 그래서 교수님 그 나중에 혹시 유튜브에 찾아보시면 나오는데 뒤뚜루. 벨기에에서 추정 최소 30만, 맥시멈 50만 명이 시위를 했어요. 시위를 했다고? 얘 때문에. 엄청난 사건이에요. 벨기에가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은 동네. 네. 그러니까 뭐 거의 옛날에 뭐 촛불 시위 있잖아요. 그 정도 인원이 나온 사건이에요. 얼마나 됐으면. 예, 큰 사건이고 그 내용을 보시면 교수님 좀 열받는 내용들이 나와요. 그 범행 자체도 열받는 내용인데 그 뒤에 후일담이 좀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차분하게 좀 설명 올리겠습니다. 마르크 폴 알랭 뒤뚜루가 공식 이름이고요. 보통 이제 마르크 뒤뚜루라고 많이 불러요. 마르크 뒤뚜루. 예, 검색해 보시면 그 벨기에 연쇄살인범이고 20세기 최악의 아동 연쇄 강간범으로 불립니다. 아유, 씨, 아동이야 또. 그래서 미국에서 아동 납치해 갖고 왜 성착취물 만드는 영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모티브예요, 얘가. 예, 아주 세고요. 그다음에 이제 던전 제가 몇 번 말씀드렸죠. 지하 감옥을 얘기하잖아요. 역시 던전 킬러 중에 하나예요. 이게 던전 킬러 GEON이라고 부르는데 던전 킬러라고 부르면 보통 이제 감금하는 그 감방을 만들어서 고문하고 연쇄 강간이 살인 저지르는 케이스거든요. 그 사육하는 것처럼 비슷해. 예, 사육형 그 연쇄살인범을 던전 킬러라고 그러는데 던전 킬러입니다. 1989년에 5명의 어린 소녀를 납치하고 강간한 혐의로요. 이땐 살인은 없어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교수님 당시에 100년이 넘어가는 형량을 받아요. 근데 3년 만에 이제 가석방이 되는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요. 그러니까 벨기에도 골 때리는 나라네. 예. 100년 넘게 받았는데 어떻게 3년 만에 기 나와?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최장기형을 벨기에 역사에서 받았는데 3년 만에 불명의 사유로 석방이 돼요. 그냥 우리나라 뭐라 할 것도 없으니까 이런 거 보면 또. 예, 그래서 또 가석방된 이후에 8세에서 19세 사이에 소녀 6명을 납치해 갔고요. 그 지하 감방 있잖아. 지가 만들어 던전에서 납치, 고문, 성적 강대한 혐의로 1996년에 다시 체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6명의 소녀가 납치됐는데 그중에 4명이 살해된 상태로 발견. 저 나와서 시위할 만하네 이거. 그렇죠. 100년 받은 새끼를 저 3년 만에 기나가게 해주니까 나와갖고 6명을 저 납치하고 4명을 죽이고 말이야. 예. 이거 난리 칠만도 하지 국가에서 예. 국민들이. 그래서 뒤에가 사실은 더 이게 집중이 돼야 되는 얘기인데 자우전 그랬긴 있었고요. 그래서 2004년에 이제 그 재판이 확정이 돼가지고 종신형으로 이제 정리가 됩니다. 근데 벨기에도 사형제도가 없나 보죠? 사형제도 폐지했습니다. 그래서 뒤뚜루의 공범이 또 있어요. 그래서 뒤뚜루가 이제 범행을 저지를 때 혼자 안 해요. 단독 범행이 없어요. 그래갖고 2명, 3명, 심지어 4명까지 참여한 걸로 피해자들은 다 진술을 해요. 그러니까 여자애들이 납치당했을 때 그 뒤뚜루라는 아저씨 말고 아저씨 2-3명이 더 있어서 이렇게 진술을 했거든요. 그런데 벨기에 사법당국에서는 그 사람들 한 명도 찾아낸 적이 없어요. 왜 그러지? 그거 되게 웃긴 게 많아요, 좀 내용이. 그래서 유일하게 인정된 공범이 아내에 있어요. 2번째 아내인데
마누라. 두 번째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공범으로 납치할 때 도움을 줬거든요. 이거는 또 뭐야 여자가? 그래서 미셸 마르틴이라는 두 번째 부인이 하나 유죄받았고요. 그다음에 남성 공범인 미첼 렐리에브르라는 남자 공범이 하나 있고요. 그다음에 장 미첼 니홀이라고 셀럽이에요, 벨기에. 되게 부자고요. 사교계의 거의 황제래요. 장 미첼 니홀이. 예, 얘가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베르나르드 와인스타인이라는 공범이 있어요. 얘는 살해당해요. 경찰에 잡히면 지껏 뿔 것 같아갖고 뒤뚜루가 납치해서 죽여요. 그래서 이 사건이 지금도 벨기에 지금 NGO 단체나 제야에서는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는 사건이에요. 아 근데 여자는 마누라는 또 왜 여기 껴 있을까? 가스라이팅 당한 걸로 봐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남편이 뒷줄을 위해서 모든 걸 그 사람이 만족하는 거 다 해줘야 된다. 예, 그런 식으로 왜 전에 소브라주 사건에서도 맞아. 제가 여자들 계속 연루됐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런 케이스입니다. 그 부인인 미셸 마르틴,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부인인데요. 아동에 대한 강간살인 공범 혐의로 징역 30년 선고받았고요. 징역 30년. 예, 그다음에 그 미셸 렐리에브르라고 마지막까지 공범을 했던 친구예요. 얘 같은 경우가 25년. 그다음에 그 미셸 리올 아까 말씀드렸죠. 유명한 셀럽. 네, 예, 셀럽인데 얘가 웃겨요. 얘가 무죄를 받아요. 분명히 같이. 이 나라도 무전유죄, 유전무죄 맞구만요.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경찰에서 이건 아니다 싶어가지고 계속 파요. 미셸 그 니브르에 대해서 그래갖고 파갖고 했더니 그 아시겠지만 프랑스하고 벨기에 옆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동유럽이잖아요. 중부 유럽하고 거기에서 이제 아동들을 납치해서 인신매매로 데려와서 동유럽 애들 못 살고 그런 애들이 많이 와요. 예, 10대 아들 있잖아요. 뭐 네. 폴란드나 뭐 이런 우크라이나나 이쪽 아이들 루마니아 데려다가 그 성착취하고 그 공격한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나중에 혐의가 발견돼서 징역 5년 선고받은 그나마 겁니다. 그거라도 걸렸네 이 새끼는. 예. 그래서 요걸 제가 집중 설명드리는 게 뒤에 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요런 상황이고요. 그 디뚜루 건 자체가 벨기에 역사상 가장 큰 사법 사건이었습니다. 이슈 사건이었고요. 그러게 생겼어 이거. 네. 1996년 10월 2일 날이요. 화이트 마치라고 그래요, 영어로. 그 흰색 그 화이트 마치니까 이제 그러니까 전진 행진이겠죠. 흰색 행진이라고 그래 가지고 추정 최소 30만 명의 국민들이 쏟아져 나와요. 거의 길거리에. 다 나온 거네. 네, 나와 가지고 이게 나라냐 이거죠. 그럼 간단하게. 엉망이지 이게 지금 들어봐도 개판호 분위기고. 예, 그 개요만 봐도 교수님 벌써 욱하잖아요. 그래서 벨기에 국민들이 나와가지고 난리쳤고요. 이 사건으로 경찰, 검찰, 형사재판하는 법원까지 거의 싹 다 뭐 인적 개비 내지는 치명타를 입은 사건이었습니다. 이에 한 건이 성장 과정부터 보겠습니다. 뒷두루에 1956년생입니다. 그러니까 뭐 아직까지 이제 나이는 많지 않죠. 아직 67, 8. 예. 11월 6일 날 벨기에의 수도 브뤼셀 아시잖아요. 브뤼셀. 예, 브뤼셀에 그 익셀레스라는 그 자치시가 하나 있어요. 우리로 말하는 구인데 익셀레스라는 자치구의 아버지인 빅토르 디뚜루하고요. 어머니인 지안인 라우벤스 사이에서 태어납니다. 아들로 태어났겠죠. 태어났는데 오남매였대요. 근데 오남매 중에 장남이라서 일단 부모님한테는 뭐 이렇게 지지를 받고 살았겠죠. 근데 이제 벨기에 내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버지가 교사였대요. 사범대학을 나와서 그래가지고 벨기에에서 취업을 한 게 아니고 이 당시에 이제 50년대 60년대까지 교수님 벨기에가 지금 식민지가 몇 군데 있었거든요. 아프리카 아시잖아요. 그래서 그 콩고 공화국에 부룬디라고 아실 거예요. 부룬디. 축구 잘하잖아요. 많이 나오잖아. 예, 축구 좀 하는 나라라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 현재 부룬디하고 콩고 공화국이 분리가 돼 있는데 당시에는 벨기에령 콩고 공화국의 부룬디 주였죠. 여기에 그 프랑스어를 쓰는 학교에 교사로 취업을 합니다. 그래갖고 이제 가족 아이 5명하고 엄마하고 아빠하고 부룬디에 가서 산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교사 생활을 하다가 1962년도에 그때 벨기에가 이제 자기들이 식민지 통치가 좀 어렵다 보니까 다 놔주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이 부룬디가 콩고 공화국에서 독립을 해갖고요. 별도의 이제 자치국가로 독립을 합니다. 이러면서 약간 테러나 이런 것들이 좀 우려가 돼가지고 교사를 사직하고 아이 5명하고 부인하고 내리고 다시 벨기에로 복귀를 합니다. 다시 오는 거지. 네, 그래서
하노이주의 오바익스라는 그 빌리지인데요. 이 마을로 와서 여기서 이제 정착을 합니다. 예. 근데 이제 5명의 아이를 엄마가 키워야 되는데 문제는 이제 아빠가 이제 그 아까 얘기한 그 부룬디에 있을 때는 아이들한테 잘했대요. 왜 그럼 거기에선 좀 어쨌든 식민지에 거기 교사로 와 있으니까 좀 대우받았잖아요. 큰 집에. 뭐 하녀도 있고 다 있었겠지. 그랬대요. 예. 근데 이제 다시 벨기에로 오니까 이제 상황이 좀 안 좋은 거라. 그래갖고 엄마가 이제 5명의 아이를 완전히 그 독박 그 아이 육아? 양육을 해야 되니까 엄마가 이제 산후우울증에다가 이제 육아에 대한 스트레스가 막 온 거예요. 이 과정에서 이제 남편은 이제 아무것도 안 도와주고 하니까 둘이 이제 치고받고 싸우기 시작을 한 거죠. 특히 이제 아버지가요 인자하지 못하고 특히 이제 벨기에로 복귀하면서 성격이 좀 이상해져 갖고 아이들 대상으로 학대를 하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욕하고 때리고. 아이고. 근데 여기서 또 문제는 뭐냐면 엄마 입장에서는 이 지금 뒷두루가 아버지랑 또 비슷하게 생겼나 봐요. 아, 그래서 또 아들을 또 때리는구나 엄마. 네, 대체폭력 아시죠? 그러니까 엄마 때려 아버지 때려 그냥 막 때리는 집이구만. 네. 그래서 본인도 나중에 그 경찰에서 조사받을 때 얘기가 나는 벨기에 넘어와서 진짜 불우한 환경이었다. 엄마도 학대하고 아빠도 학대하고 그래가지고 난 집을 빨리 나갔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72년도에 결국 법적으로 이혼해요. 맨날 치고받고 싸우다가. 부모가 네. 그래서 부모가 이혼을 하고 아빠는 나가버려요. 바람 나가지고. 이혼하면 나가버리나 이 새끼들 유럽이 무책임하네. 이게 좀 많아요. 유럽이. 무책임해.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또 애들을 키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대학 가는 건 아예 포기했고요. 왜 그러면 집이 갑자기 경제적으로 안 좋아지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는 졸업했대요. 졸업한 다음에 이제 교도학교에서 뭐 대학원 가는 거 포기했으니까 이 당시 전기 기술을 배웠답니다. 그래서 전기 그 배선이나 설비하는 거 있잖아요. 이걸로 이제 바로 이제 취업을 하고 집에서 독립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혼자 살기 시작을 했는데 1976년이네요. 76년 거의 이제 20살 전후에 프랑스와즈 뒤부아라는 여성을 만납니다. 이제 결혼하는 거야? 네, 그래서 안착을 하려고 이제 20살 전에 이제 결혼을 했고요. 자녀 둘을 뒀대요. 이 새끼 열심히 살. 여기까지는 열심히 살았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또 문제가 뭐냐? 아버지한테 폭력을 당한 걸 애들한테 똑같이 하는 거야. 얘가. 대를 이은 가정 폭력. 예, 대물림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부인이 이제 프랑스와주 입장에서는 처음에 사랑한다 해갖고 결혼해갖고 애 둘 낳았는데 애들 맨날 때리니까. 애들 때리고 욕하고 지랄하니까 야 이거 너 뭐야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한 7년 정도 간 것 같아요. 이 부부간 갈등이나 폭력이. 그래서 1983년도에 부인인 프랑스와주 첫 번째 부인이죠. 난 너랑 못 살아 이래가지고요 법적으로 이혼을 요구했고 애는 이제 엄마가 양육하고 애가 남편이 때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이혼남이 됩니다. 이러고 나서 이제 이 상황에서 결혼 전후에 얘가 돈벌이는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제 전기일 가지고는 이제 돈이 좀 안 되니까 뭘 했냐면 이제 고철을 수집을 해갖고요 이거 가공하는 폐철 처리 공장 있잖아요. 열로 취업을 해갖고 좀 경제적인 안정은 됐대요. 근데 이때 상당히 돈을 많이 벌었답니다. 월급 이외에. 왜 그러냐? 거기 이제 폐 자동차가 벨기에가 그 당시 유럽에도 어떤 잘 산 나라니까 이제 폐 자동차가 많이 들어오잖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쓸만한 부품들을 원래 중고 부품으로 재생해서 팔아야 되는데 재생용품. 이걸 지가 훔친 거예요, 몰래. 이때부터 이제 범죄성이 나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이걸로 용돈하고 유흥비를 보충하기 시작을 했다고 그러고요. 그 1979년에는 그 폭행하고 마약 거래, 도난 차량 거래 등으로 경찰에 여러 차례 검거가 됐대요. 유죄 판결을 받았는데 이게 웃기는 건 뭐냐면 벌금형이나 단기 수감형으로 다 끝납니다. 너무 허술했어. 근데 이때부터 문제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분명히 이 죄가 연쇄적으로 발생을 하면 그 장기형을 선고받아야 되는 게 맞거든요. 누번기 조항도 있어요, 얘네도. 누번기간이 있는 건데. 네, 예. 그리고 상습전과 처벌도 있는데 무슨 백인지 동원이 돼갖고 그게 뭐지 이 새끼. 뒷두루가 계속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제 뒷두루가 생각한 게 뭐냐면 나 지금 내 뒤를 봐주는 이분들 때문에 내가 뭐 웬만한 거 저질러도 나한테 별일 없겠네 이렇게 그 착오하는 잘못된 생각이 이때 설정되지 않았냐. 벨기에 범죄 심리학자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해당 기간에 그 샤를 루이라는 동네가 있고요. 벨기에에. 그다음에 포레스트라는 동네가 있고요. 그다음에 몽티그니 쉬르 삼브레라는 세 개 지역이 있는데
여기 그 실내 링크장 있죠, 교수님. 안에. 스케이트장 있잖아요. 우리 때는 롤러장이었는데 이때는 스케이트장이었대요. 그 비행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가는 데가 그러니까 디스코 막 징징기 스칸 나오면 왜 그 스케이트 타는 데 있잖아요. 여기를 그냥 상습적으로 방문했답니다. 그 목적이 있겠네. 성추행하려고요. 이 새끼 이거. 그래갖고 거기서 이제 스케이트 타는 젊은 여성들 있잖아요. 그 여성들의 몸을 만지려고요. 일부러 아 쉽지. 스케이트 타다가 자빠지는 척하면서 잡을 거 아니요. 맞아요, 교수님. 그거 왜 그 수법이에요? 뭐 나쁜 짓 많이 하잖아 그 새끼들. 예. 그런 거 많았었어 어렸을 때. 그래요, 교수님? 그거 나 많이 봤어 그거. 근데 그게 이제 고인지 아닌지는 솔직히 모르겠지만. 롤러장 같은데 그런 거 많았죠. 그래서 꼭 똑같대요. 그래가지고 가면서 이제 치마 입고 뭐 한 저기 스케이팅을 타거나 뭐 이렇게 예쁜 여성이 있으면 근처에 가서 넘어지거나 뭐 껴안거나 하는 방식으로 해서 막 성추행을 막 계속 지속을 했대요. 아이고 이 새끼. 근데 이제 이 스케이트장에서도 알았대요. 이 뒤뚜루가 나쁜 놈인 걸.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뭐 이렇게 이 의도적으로 한 성추행 그게 범죄라고 애매하다니까. 교수님 똑같이 보시는 거예요? 자빠지면서 얼떨결에 잡은 것과 네. 고의를 가서 부딪혀 잡는 거를 구분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거 롤러 스케이트장하고 스케이트장에서 그런 거 한국에도 꽤 있었어요. 아 그랬어요, 교수님. 근데 우리도 그런 신고 들어왔는데 네. 입증이 어려워 입증이. 입증이 어렵죠. 자기는 자빠지는 하고 얼떨결에 그랬다고 그러니까 네. 참 입증하기 어렵죠. 그래서 뒤뚜루가 머리가 되게 좋았나 봐요. 그래가지고 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성추행을 해도 이건 처벌 안 받는다 그래가지고 여기서 이제 이난리 친 겁니다. 그러다가 이제 임자에 하나 걸려요. 1980년도인데 1980년 10월에 그 아까 샤를 루이 스케이트장을 방문했는데 애인하고 남자친구가 같이 이제 스케이트를 타고 있었어요. 그 남자친구 이름이 아르망 드베인이라는 남성이었는데 그 여자친구한테 접근을 해갖고 이놈이 만졌구나. 만지고 부딪힌 거라. 뒤지게 맞았겠네. 그래서 아르망 드베인이 열이 받아갖고 너 씨 이거 어떻게 한 거예요? 그랬더니 아 난 넘어지다가 접촉한 건데 그랬더니 싸움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대판 싸웠대요. 근데 뒤집어 맞은 것 같아요. 근데 그 과정에서 이제 그 남자친구인 아르망 드베인이 화가 나가지고 경찰에 신고를 합니다. 신고해서 이제 형사 재판은 이제 이거 추행 때문에 넘어갔고요. 그다음에 해당 스케이트장 운영사에서는 뒤뚜루가 이제 아 이놈 제대로 걸렸네 그래갖고 블랙리스트지 그거. 맞아요, 교수님. 출입 금지. 예, 그래서 블랙리스트 걸어갖고 너는 출입 금지. 죽어도 못 들어온다 그래가지고 스케이트장끼리 다 통해서 저 새끼는 못 들어오게 하라고 그래서 블랙리스트 걸리는 놈들이 있어요. 롤러장도 있었어요. 있었어요. 아 물을 인다고. 이거 딱 그런 거지. 근데 이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처벌이 거의 경미하게 돼요. 이 문제구나. 그러니까 이 전에 뒤뚜루가 이제 어둠의 세계하고 네트워크가 있었다고 봐요. 그러니까 벨기에가 조폭이 좀 많은데 조폭 조직, 즉 경찰하고 관련된 조폭 조직하고 일정 부분 네트워크가 돼 있어서 그래서 저 빨리빨리 나왔나 봐. 네 그렇게 봅니다 대부분. 그렇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성 편력이 심해갖고요. 그냥 뭐 닥친 대로 결혼한 상태든 아니든 여성을 계속 교체해가면서 성관계하고 아주 난잡했답니다. 난잡했는데 그 난잡한 과정에서도 아까 그 공범으로 처벌받은 부인 있잖아요. 두 마틴. 번째. 예. 그래서 미셸 마틴하고 나중에는 결혼해서 3명의 아이까지 낳습니다. 그러니까 총 5명의 아이를 출산한 거죠. 쓰레기끼리 뭉쳤네. 예,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청년기까지의 과정이고요. 얘의 범죄는 교수님 1기하고 2기로 나뉘는데요. 1기는 살인이 없는 연쇄 납치 강간 시기가 있고요. 2기는 이제 살인을 포함한 연쇄 강간 납치 시즌입니다. 시즌 1을 설명드리면요. 1985년도부터 이제 개시가 된 걸로 봐요. 이게 연도가 뒤죽박죽이라 제가 연도별로 정리했는데 6월 7일 날입니다. 당시 11살이었는데요. 실비 D 성은 이제 그 약자로 나왔는데 실비 D라는 소녀를 공범인 장반 페템이라고요. 얘가 1기 공범이에요. 예, 얘 공범인데 얘하고 이제 납치 강간을 해요. 둘이 같이. 11살짜리를. 네, 그래서 성폭행을 했고요. 그 공범인 페템은 당시에 그 뒤뚜루하고 같이 살고 있었어요. 남자인데. 예, 그러니까 그 부인하고 살고 있는 집에 얹혀 살았어요. 방 하나 빼갖고. 참나. 그러니까 뭐냐면 이제 뒤뚜루 입장에서 자기가 나쁜 짓을 하는데 이 페테물 있잖아요. 이용하기 위해서 데려다 기르는 거네. 그렇죠. 키운 거죠. 그래갖고 집에서 같이 살면서 이제 부인하고도 이제 아이들하고 같이 있고 삼촌 역할을 했는데 둘이 이제 납치 강간 사건을 첫 번째로 저지르고요. 그 다음에 85년 10월 17일이니까 한 4개월 뒤에. 4개월 지내서네요. 역시 둘이 페론레스 빈체라는 지역에서
마리아라는 19세 여성을 납치해요. 그래서 음. 똑같은 방식으로 이제 공동 성폭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피해자인 마리아가 이제 생존이 됐을 거 아니에요. 죽이진 않았으니까 경찰에 신고를 했는데 2명 이외에 50대로 보이는 아저씨가 분명히 더 있었다? 있었다. 예. 그러니까 페테엠하고 뒤뚜루 말고 또 있었다. 플러스 이거지. 원이 한 명 더 있었는데 이거 경찰이 밝혔어요? 안 밝혔어요. 개파이구만.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마리아의 진술을 제가 이제 신문을 계속 찾아갔거든요. 근데 이 자료가 네덜란드가 바로 옆에 있잖아요. 그래서 네덜란드 신문에 되게 많아요, 자료가. 벨기에 자료 거의 없어요, 교수님. 이거는 그 네덜란드 자료하고요. 영국의 가디언지 아시잖아요. 여기가 되게 많이 나와 있어요. 그래도 요걸 참조했는데 거기에는 이제 이 마리아 진술이 뭐라고 나오냐면 그 아저씨가 직접적으로 성공격을 같이 하는데 이 2명 있잖아요. 그러니까 페테엠하고 뒤뚜루가 그 아저씨한테 나를 제공하는 느낌이었다 이런 게 있었거든요. 아, 이 새끼들이 저 납치에다가 그놈아 그 새끼한테 상납했나 보다. 그러니까 이제 포획을 당한 거죠. 이 두 놈한테 페테엠하고 뒤뚜루한테 포획을 당했고 그런데 그 새끼를 왜 못 찾아? 그리고 그 사람이 자기한테 몹쓸 짓을 심하게 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말로 방송 표현하기 못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막 했는데 그 아저씨도 있어서 이렇게 진술했단 말이에요, 경찰에. 더더군다나 19살이잖아 여자가. 네. 그러면 헛소리 할 것도 아닌데. 예.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뒤뚜루가 이것 때문에 체포되고서 이게 그 사건 다 조사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마리아라는 여성을 불렀는데 그 50대 아저씨가 있었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경찰에서는 아, 당신이 원래 피해 입다 보니까 2명 3명 헷갈렸을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한 거라. 그래서 씹혀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사건이고요. 그 다음에 1985년 이제 12월 14일이네요. 두 달 뒤네. 두 달 뒤입니다. 그 악셀이라는 여성을 공범인 역시 페테마 같이 납치를 합니다. 근데 이제 납치할 당시에 요것도 상당히 심증 있는 건데 뭐라고 그러냐면 이 페테마고 뒤뚜루가 그 여성을 납치할 때요. 뭐라고 협박을 했냐면 우리 이탈리아 마피아 소속의 벨기에 지부에 있는 우리 요원들이야. 우리 저 조직원이야. 근데 우리 말 안 들으면 너 죽을 수 있어. 그리고 신고하면 너 끝장이다. 이러고 이제 얘기를 했대요. 근데 이제 문제 뭐냐면 이 당시 얘기했던 그 이탈리아 그 마피아 조직 있잖아요. 이게 실제로 벨기에다가 영역을 확장을 해갖고요. 약도 팔고 인신매매한 되게 센 조직이었대요. 그래서 그 이탈리아에서 온 미친 아저씨들 뭐 이런 조직이래요. 그런 조직이 있는데 여기에 우린 조직원이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신빙성이 있거든요. 근데 경찰은 아이 얘네가 뻥쳤겠지. 야, 이 벨기에 그 마피아가 네. 벨기에나 네덜란드 쪽에 주로 진입한 거는요. 네. 전부 마약입니다. 마약. 마약이죠. 마약하고 네덜란드 쪽은 이제 인신매매. 예.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사창가. 예, 맞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진술이 또 나왔고요. 그 다음에 이제 85년 6월 7일 날 있잖아요. 지금 계속 제가 순서대로 첫 번째 했는데 사건 나중에 드러나요. 페테미 얘기한 건데 뭐라고 그랬냐면 사실은 아까 그 6월 7일 공식 사건 이전에 2명이 더 있었어요. 실비한테 저 예. 납치간 간한 거 말고. 예. 실비라는 여성 11살짜리 여성을 맨 처음 성폭행했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근데 이 그 이전에 앞에 더 있었다고? 2건이 있었다는 게 당일날. 그러니까 앞쪽이에요. 앞 기간에. 그러니까 85년도 이제 봄이죠. 2건이 있었다고 페테엠은 실토를 해요. 근데 경찰이 뭐라냐면 뒤뚜루는 안 했다고 그러던데. 이런 것도 씹혀요. 그러니까 페테엠은 교수님 생각해 보세요. 지가 죄진 거 추가하면 저기 처벌 더 징역살이 받는데. 더 하잖아요. 근데 페테엠은 다 부른 거예요, 그냥. 6월 7일 첫 사건이 아니다. 그 예, 전에 그 앞에 우리가 두 건이 더 한 2건 더 있었다. 있다. 예. 이랬는데도 안 찾았다. 예. 이거 경찰 그러니까 30만 명이 시위하는구만. 이건 뭐 벨기에 경찰 욕 많이 먹어도 돼요. 그리고서 이제 85년 이제 12월 18일 날, 네 엘리자베스란 15살 여학생이에요. 네, 중학생인데 그 폰타첼라스라는 지역에서 납치하고 성폭행을 했고요. 이때 이제 나체 사진을 막 수십 장을 찍어요. 폴라로이드로. 찍어가지고 하여튼 이때까지는 죽이지는 않네. 네.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해가 넘어갑니다. 86년 1월 17일 날 18살인 캐서린이라는 또 여성을 하이노 지방의 오바익스에서 납치를 합니다. 그리고 또 성폭행을 해요. 근데 여기서 또 중요한 거 이 캐서린도요. 나중에 경찰에 진술한 게 한 명은 아닌 것 같고 2명이 더 있었다. 얘네 둘 말고. 얘들 둘 말고도. 예, 역시 중년 아저씨들인데 이 아저씨들은 어디 있는지 모르겠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것도 경찰이 못 밝혔어요? 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처음에 경찰은 페템하고 뒷두루가 같이 한 걸로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알고 봤더니 없는 거예요, 페템이. 그러면 뒷두루하고 딴 사람하고 두 명이 또 더 나머지 있었죠. 두 명이 더 예, 있었던 거네.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네 명이네. 예, 원래는 이제 뒷두루하고 페템인 줄 페템하고 알았네. 두 명이 더 있는 줄 알았는데 페템이 아니네. 조사하는 과정에서 페템이 하나 빠진 거라 걔는 군대 갔어. 예, 입영됐어요. 그러면 딴 놈이네. 예, 그래갖고 그 당시에 벨기에군에 입대해갖고요. 그 나토 주둔군이 이제 독일에 기지가 있나봐요. 미군하고 합동 기지가 일로 가 있었대요. 그러니까 페템이 빠진 거라. 그러니까 이제 이 지금 캐서린 있잖아요. 얘기가 이게 착오가 아니면 왜 2명, 3명이라고 그랬거든. 근데 페템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2, 3명, 최소한 1명, 2명의 공범이 더 있었는데 이것도 경찰이 씹은 거라. 그래가지고 어쨌든 피해자 신고는 계속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벨기에 경찰 당국에서는 야 이거 가만히 냈다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수사를 시작을 해요. 시작을 하는데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제 페템이 이제 꼬리가 잡힌 거죠. 뒷두루가 잡힌 게 아니고 왜 그러냐? 페템이 이제 강간하고 이제 사진 찍고 막 그 별의별 미친 짓 다 했다 그랬잖아요. 하는 과정에서 얘가 이제 자기 신상 관련된 얘기를 한 거예요. 나 조금 있으면 군대 가부터 해가지고 지 얘기를 했구나. 아저씨가 몇 살이야 뭐 얘기하고 뭐 이런 얘기를 했나 봐요. 애를 그게 얼르려고. 단서가 됐구나. 네. 그래가지고 뒷두루는 한마디도 안 했는데 얘는 이제 여자애들 피해 입고 나서 신고 안 하게 하려고 얼르다 보니까 자기 얘기를 한 거예요. 하다 보니까 이게 연결되고 하다 보니까 페템이 나왔고요. 그러면 뒷두루도 잡히는 그렇죠. 요 상황에서 누구랑 사냐 그랬더니 뒷두루랑 살고 있는 거라. 그래갖고 1987년 2월에 뒷두루하고 공범인 페템 그리고 동거녀 부인이죠. 미셸 마틴이 경찰에 구속이 됩니다. 그게 뭐 난리 났겠죠. 이 당시도 난리 났대요 이게. 그러겠네. 예. 그래갖고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오고 막 난리가 났는데 경찰에서 이제 아동과 여성에 대한 납치, 성폭력 등을 죄명으로 해갖고 검찰에 송치를 했고요. 검찰은 여기서 똑바로 해요. 그래갖고 그냥 제대로 기소합니다. 기소해갖고 1989년 4월 26일 날 3명에 대해서 모두 유죄가 인정이 되고 중형이 선고가 되는데 형량이 저기 골때려요 교수님. 여기 합산형이지. 네. 벨기에 형사법원은 뒷두루에게 징역 131년을 선고합니다. 이 131년 받은 애가 아까 3년 받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네.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 이거. 제가 볼 때 가장 엽게요. 지금까지 55회 나 하면서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교수님 계속 이해가 안 되실 거예요. 지금부터 계속 이해가 안 되는 거 보여요. 어떤 부분에서 그렇죠. 아우 저도 침 넘어가네. 아니 131년 받은 놈을 3년 살고 내보내는 이게 나라야? 나라도 아니지. 벨기에에서 뭐라 할지 모르겠지만. 벨기에 나라 아니다 이거. 두 번째 페템이 징역 61년 받아요. 조금 그 새끼는 딱 저 반 절반 받았네. 네, 근데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군인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중 처벌된 게 61년입니다. 입대했잖아요. 입대해서 체포됐으니까. 뒷두루가 그래도 가장 세게 받은 거네. 네. 그놈이 제1 범인이라고 본 거네. 그리고 납치 여자 김하루가. 예, 부인 미셸에 대해서는 징역 5년 선고했어요. 오 이렇게 싸구려. 예. 거기다 또 하나는 재판 과정에서요. 58세 여성에 대해서 강도 범죄를 저지른 게 뒷두루가 단독 범행으로 하나 나와요. 그래서 더 예, 그래서 그게 이제 한 5년 정도 추가돼서 원래는 126년이 나올 건데 131년이 나온 거죠. 그럼 뭐 하냐고 결과적으로 아까 더 중요한 거는 교수님 이 과정에서 피해자들이요 계속 주장한 게 중년 아저씨 갖고 한두 명이 나와요 모든 사건에. 그러니까 공범들이 계속 나왔었잖아. 근데 더 중요한 거는 인상착의도 다 틀려요. 같은 아저씨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경우는 대머리였다, 어떤 경우는 수염을 기르고 있었다, 어떨 때는 배불르뚝이었다, 어떨 때는 말랐다 이렇게 나오는데 걔들 하나도 다 구수하지 다른 사람이에요 이게 매 건마다. 근데 이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최소한 그 당시에 이제 문제 제기가 된 게 이상한 최소 2명에서 확정적으로 진술만 나온 것만 지금 개별로 치면 5명까지인데 근데 걔들은 하나도 안 잡았다는 거 아니야? 예, 오리무중. 이 벨기에 경찰 해체해야 되겠네.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건 페템은 잘 몰라요. 종범이라 시킨 대로만 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페템을 계속 조졌는데 페템은 그 사람들이 누군지 몰라. 근데 진술에 나왔대요. 사실은 뒷두루가 범행할 때 하나 관람자가 하나 오니까 그 사람하고 같이 껴줘라 이래가지고 자긴 처음 봤다 이거야. 누군지 모르고. 근데 뒷두루가 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뒷두루는 앉아갖고 맨날 깜빡하고 휘죽휘죽 웃고 난 몰라요. 나 몰라요. 이지랄만 하는 거라. 131년 받았으니까. 예.
그러면 계속 생각해봐요. 왜 그러면 그 당시 검찰에서도요, 벨기에도 프리바겐이 있어가지고 얘기했대요. 야, 그거 5명 풀어봐. 부르면 해서 깎아줄게 10년씩이라도 1인당. 안 먹히더래요. 이게 나중에 안 거야. 왜 안 풀었는지. 나갈 걸 알았던 거죠. 그러네. 3년 살고 나올 거. 예, 지가 안 거예요. 그러니까 뿔 필요가 없었지. 어이없는 가석방이 그 다음 제목이에요, 교수님. 131년을 선고받은 뒤뚜루가요. 이게 교수 진짜 미스터리라니까. 이거 장난 아니에요. 스펙타클해. 그래가지고 교도소 들어갔잖아요. 이때부터 출소할 방법을 이제 연구를 해요. 머리 싸매고 연구를 하는데 그 벨기에에서 형사법하고 교정법이 있잖아요. 이 규정을 싹 파갖고 공부를 하기 시작을 해요. 그래서 내가 131년을 받았지만 정신 이상으로 판정이 되면 가석방이 벨기에 행정법에 가능하구나 이걸 알아요. 그래갖고 자기가 정신적으로 질병이 있으니까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해 달라고 해요. 교도소 안에서 국가를 상대로 우리로 말하면 보건복지부 있잖아요. 상대로 그 비용 청구를 해요. 근데 웃기는 게 이게 또 받아들여져요. 그래갖고요, 교수님,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인데요. 이게 90년대잖아요. 90년대인데 미화로 1,200달러가 지급이 돼요. 매달 1년도 아니고. 참 좋은 나라네. 지금 돈으로 교수님 계산해봤더니 5,600만 원 정도 돼요. 아주 좋은 이게 매달 월급으로 나가요, 얘한테. 그리고 이 돈을 가지고 얘가 두 가지를 썼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벨기에에서 가장 센 정신과 의사 있죠. 뭐 국립병원의 의사나 유명한 저명한 사람들한테 돈을 보내요. 송금을 해갖고 의사 선생님 저 상담 치료하면 교도소에서 허가해 줄 거니까 오셔서 저 좀 견적 좀 내줘봐요. 여기에 이 돈을 쓰고요. 두 번째로는 아까 피해자 여학생들이 있었잖아요. 이들한테 계속 그 변호사를 통해서 그 돈을 계속 보내요. 거액을 보내가지고 합의 좀 해달라고. 합의라는구나, 합의. 네, 나 형은 선고 받았으니까 끝났으니까 내가 지금 재판 받는 거 합의되려는 게 아니고 내가 그래도 돈 이만큼 줬잖냐. 그러니까 수천만 원 줬으니까 합의 좀 해달라 이렇게 해요. 어차피 형량 받았으니까 이것도 다 써줘요. 그래가지고 이 돈을 있잖아요. 아까 얘기한 자기 정신 이상 진단 있잖아요. 요 비용이 하나 쓰고요. 피해자들한테 주는 가가지고 이 탄원서를 써달라는데 돈을 어마어마하게 투입을 합니다. 이게 먹혀요. 그래갖고 피해자들이 어린 경우에는 그 성인인 여성들은 안 써줬는데 아동인 경우에는 부모님들이 그 돈에 써줬대요. 돈이 희딱해갖고 써준 거지. 뭐. 네. 근데 이제 황당한 게 발생해요. 딱 3년 지났는데 벨기에 법무부 장관님이신 멜치오르 바첼레트라는 분이 계셨는데 이분이 갑자기 뒤뚜루의 전격 가석방을 결정합니다. 이거 유착된 거 아니야 이거. 네. 응? 말도 안 되죠. 그래서 131년 받았는데 3년만 살고 나온 거예요. 이게 참 상상도 할 수 없는 얘기. 이게 상상할 수 없는 사건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가석방으로 나온 뒤뚜루가요. 이때부터 이제 얘가 느낀 게 여자애를 풀어줬더니 신고를 해버리네. 죽이진 않았잖아 이제. 예. 그때까지는. 그러니까 뒤뚜루 입장에서는 야 나 한 번 더 걸렸다가는 나 이거 진짜 못 나온다. 사형은 없지만 이걸 안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당시 진짜 교수님 또 말이 안 되는 게 상습범죄자잖아요. 근데 집이 7채예요. 저 범죄 수익금으로 다 산 거지. 뭐. 그러면 마약 팔고 막 하다 이거. 그게 조직에 연결돼 있는 것 같은데. 교수님 추정이 맞는 것 같아요. 그 7채가 교수님 허름한 집도 아니고요. 큰 뭐 빌라 같은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저기 정원 있는 저택도 있고요. 7채예요. 나중에 2차 범행 이후에 3채가 더 나와요. 그래갖고 집이 10채야. 벨기에도 집값 비쌌다 이 당시에. 그래서 7채가 있는데 그중에 약간 외진 집 있잖아요. 외진 집의 지하를 여기 교수님 사진입니다. 실제 경찰이 설명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걸 이제 던전으로 만든 거예요. 지하 감방으로. 그래서 개조를 해가지고 이때부터 납치한 이후에 애를 풀어주면 안 되겠다. 그리고 죽이려는 의사는 처음에는 없었던 걸로 보여요. 처음에는 없었던 걸로 보이고 가둬놓고서는 아이를 성착취하려는 걸로 보이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고문실하고 감방까지 만든 거죠. 그래서 이제 범행이 시작이 되는데 95년 6월 24일 날 이제 본격적으로 개시가 돼요. 같은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던 8살짜리 애기 둘이 이제 희생양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8살 동갑내기였는데 줄리 르주네라는 그 소녀가 하나 있었고요. 멜리사 루소라는 소녀가 있었는데 이 초등학생들이 이제 산책을 간 거예요. 동네 친구니까. 그래갖고 그라스 할로뉴라는 그 공원을 산책을 갔는데 거기 뒤뚜루한테 납치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마르시넬레라는 지역에 집이 하나 있는데
나중에 교수님 탈출하는 장면 나오는데 눈물 나요. 그 사진만 보셔도. 그래가지고 이 집에다가 이 지하 감방이 거기거든요. 시내에 있는데 여기다 둘을 끌고 간 겁니다. 이 두 소녀를 지하 감방에 가두고 다양한 방식으로 성적인 학대를 가했고요. 이 아동 성착취물 있잖아요. 이걸 무차별로 만들었답니다. 하루에 2-3편씩 찍었대요. 비디오 테이프로요. 그래갖고 사진과 비디오 형태로 계속 만드는 작업을 했대요. 근데 이게 교수님 그냥 즐기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당시에 이 소녀들이 이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진술한 얘기인데 뒤에 피해자들이 얘는 죽었고요. 얘기가 뭐냐면 이게 뭐 그냥 집착이 아니라 무슨 상업용 목적으로 만드는 느낌이었다. 그거 같아요. 교수님도 그렇게 그 보시죠? 즈음에 그 마피아가 처음 생성됐을 당시에 국제 네. 인신매매 네. 마약하면서 네. 그 저 미성년자 사용 네, 그때 90년대 시끄럽죠. 그때. 엄청 많이 찍었거든요. 네, 저 대학 다닐 때 그랬어요. 어? 교수님도 그거 이거 아닌가 싶어요. 그죠, 교수님. 그 비디오물 찍은 거 아닌가 싶어요. 성착취물. 네, 네, 네.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거 같아요. 이거.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이 아이들이 8살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두 소녀가 참 안타까운 게 두 아이들이 막 저항을 처음에 했는데 했다가 잘못하면 이 아저씨한테 진짜 죽겠다 싶은 거예요. 아기들이 놀라가지고. 그래서 애들이 순응적인 태도를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초기에 촬영한 내용들은 저항하는 내용이 많았는데 뒤에 가면은 그 아이들이 순응하는 거 있죠. 시키는 대로 하는 예, 거죠. 성적인 행동까지도 순응하는 방식의 비디오가 다 합수가 됐거든요.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죽일 놈을 새끼. 살아남으려고 진짜 적극적으로 순응을 했답니다. 요거는 정말 안타까워요. 두 달로 그러다가 이제 지금 현재는 아동이잖아요. 8살짜리 두 소녀니까. 그러니까 얘네가 이제 그다음에 이제 10대 이제 청소년 나이 쪽에 아이들을 또 납치해야 되다. 이렇게 생각을 했나 봐요. 그래 가지고 그 뒷두루하고 미셸 그 렐리에브르라고 이 둘이 있는데 둘이 1995년 8월 23일이죠. 새벽에 블랑캠베르주에서 베센데에 휴가지로 돌아가던 여자친구 둘이 있었거든. 10대 소녀인 안 마르가라고요. 이프의 람브레크라는 그 여학생들을요 오스텐드 지역에서 납치를 해요. 납치를 해갖고 요 집으로 또 데려와요. 그 소녀 둘이 납치된 대로. 그럼 뭐 아까 8살 먹은 애들 둘이 있었죠. 예, 줄리하고 멜리사는 철창 안에 들어가 있었고요. 가둬놓고. 예, 그 다음에 지금 납치한 안 마르가라고요. 이프의 람베르크를 묶어놓은 상태로 계속 이제 성 공격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그러니까 아이들이 보는 데서 했대요. 그래갖고 거기서 쇠사슬도 묶고서는요 각각 가진 성적 고문과 강간, 학대 그리고 성착취물 제작도 계속 진행을 합니다. 이건 상업적인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이 친구들은 이제 10대잖아요. 10대 중반이니까 저항이 심했을 거 아니에요. 심하니까 아까 얘기한 그 두 소녀를 대상으로 약을 안 먹였대요. 마약을 먹이진 않았는데 얘들한테 마약 먹이갖고. 예. 왜냐면 저항을 하니까 마약을 어마어마하게 투여를 했답니다. 그래서 정신이 몽롱한 상태에서 계속 성착취물하고 이거 공격을 했고요. 그 9월 중순이 되면서 더 이상 이제 한 달 정도 공격을 한 거죠. 더 이상 이제 할 것이 없다고 판단하니까 아까 그 베르나드 와인슈타인이라는 또 다른 공범이 있잖아요. 얘 와인슈타인 시켜가지고 야 얘들 좀 어디 처리해야겠다. 얘는 이제 완전히 맛이 갔다 이렇게 된 거죠. 그래갖고 약에 취한 안하고요 이프의 두 여성을 차에 싣고 가갖고 주메트 지역의 숲속에 생매장을 해버려요. 여기 별장 있는데요. 약에 쩔어 있는 네. 상태에서 생명장. 그래서 이제 와인스타인 입장에서는 얘네를 이제 자기가 살해하려니까 이제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차피 정신이 몽롱한 상태니까 묻어버린 거. 구덩이를 파놓고 이제 생매장을 시켜버립니다. 근데 이제 와인스타인도 참 이게 역설인 게 그 이 두 여학생 있잖아요. 옆에 또 묻혀요 나중에. 그러니까 지 구덩이에 거기 가서 엄청 쥐띠끼겠다. 예, 그리고서 이제 같이 또 이제 묻힌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 그러니까 4명이 지금 납치 상태로 지금 들어가 있는데 2명이 10대 소년을 죽었잖아. 살해한 겁니다. 디뚜루하고 아인슈타인이 그 주로 벤을 절도에 사용을 했는데 이 벤이 훔쳐간 벤이에요. 그러면 차 수사들. 예, 그래서 이제 이 벤의 주인이 있잖아요. 승합차죠. 주인이 이거 절도당했다고 신고를 한 거라. 그래갖고 이걸 추적을 하는 과정에서
그 와인스타인이 이 차를 훔쳐갔나 봐요. 딱 걸렸구만. 예, 그러니까 아까 그 여학생 2명 묻은 애 있잖아요. 그래서 얘가 이제 추적이 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뒷두루가 이제 와인슈타인이 그래서 불안해서 죽였구나. 그렇죠. 그걸 잡혀갖고 예. 부를까봐. 그러니까 살인 사건 수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벤 차주가 그러니까 차절도 사건이네 결론. 제 차가 없어졌어요. 그러니까는 차적을 조회하는 과정에서 와인슈타인이 그거를 훔친 게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제 뒷두루 입장에서는 이것도 다 웃기는 게 뒷두루가 그 수사 중인 걸 알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하냐고 이거. 그러니까 경찰 끈앞풀이 나와요 뒤에. 그러겠어. 예, 경찰서에 형사 하나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와인스타인이 만약에 잡히면 자기까지 추적이 되잖아요. 그렇죠. 죽인 것까지. 그래서 그한테 이제 유인한 거예요. 야, 너 저기 우리 집으로 좀 와라 이런 거라. 와가지고 이제 1990년 11월 13일이에요. 납치해갖고 오자마자 이제 약을 탄 음료수를 먹인 걸로 추정이 돼요. 그래서 마약 먹은 음료수 먹고 휙 가버리니까 그 아까 던전 있죠. 지하 감옥으로 바로 끌고 내려가요. 잘됐다 그 새끼는. 그래서 지하 감옥에 가두고서는요 11월 13일부터 20일까지요 무려 7일 동안 어마어마한 고문과 학대를 합니다. 왜 고문을 해? 그러니까 성적 고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왜 하냐고. 걔를. 첫째는 뭐냐? 너 다른 사람한테 지금 아, 내 범행 얘기한 적 있어? 불었는지 여부? 예. 어. 진짜 이거 많이 엽게요. 완전 엽기네 이거. 그냥 두드러 패고 막 꼬챙이로 찔르고 막 전기 고문하고 막 별지랄 다 해요. 세계 아주 최고 악질이구만. 심지어는 있잖아요. 그 고안 있잖아요. 고안에다가 대형 집게를 집어갖고요. 계속 압박을 해서 고안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2만 원 집게를 집었는데 그런 고문도 하고요. 항문에다 말뚝도 받고요. 아 미친 사이코패스예요. 죽일 놈의 새끼네 이거. 예. 또 하나는 뭐냐면 너 그 돈 받은 거 중에 너 횡령한 거 있지? 있으면 짱 박은 거 있으면 빨리 풀어. 아 뺏은 돈에서 네가 일부 차지했냐 그거야? 예, 강도도 여러 차례 많이 저질렀대요. 그러니까 강도금의 횡령. 예. 그래갖고 그거 어디 있는지 얘기하라고요. 7일 동안요 그렇게 막 두드러 패고 막 한 거예요. 아 이 새끼 나쁜 놈의 새끼네 이거. 그 7일 동안 고문하니까 이제 얘도 맛이 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 이거 지금 맛이 갔네 그래가지고 아까 저기 두 소녀 있잖아요. 아까 그 저 묻은 애들. 예예 고 안하고 이프예죠. 아 예. 먼저 애기들. 예, 안하고 이프의 그 10대 중반 여성 둘 그 묻은 데 있잖아요. 거기 별장에 또 끌고 가고요. 그 구덩이 옆에다 묻어버려요. 생매장이에요. 똑같이 됐네 지가 한 걸로. 근데 지가 한 거에 똑같이 다 한 거죠. 와인스타인 같은 경우. 그 옆에. 예, 그래서 살아있는 증거인 공범을 그냥 삭제시켜 버립니다. 참. 근데 이 당시에 이제 고문을 하니까요. 이게 또 황당한 게 아이들 둘을 이제 잠깐 풀어줬대요. 애기들. 예. 그리고 이 두 아이가 있잖아요. 밖에 나가서 놀다 들어오고 막 그랬대요. 줄리하고 멜리사 있잖아요. 놀다 들어올 때 왜 그랬냐? 애들이 있잖아요. 여기서 도망가면 아저씨들한테 쫓아가 죽인다 그러니까 못 가는 거지. 예, 애들이 있잖아. 이 상태에서도 이제 도주할 수 있는 상황이었는데도 불구하고 도주를 못한 거죠. 완전히 지배당한 거지. 예, 그래서 이렇게 상황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어쨌든 벤이 훔쳤잖아요. 훔친 상황인데 어쨌든 추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피에르 로초라는 차를 훔칠 때 했던 그 공범이 하나 있어요. 피에르 로초라는 공범이 있었는데 얘가 이제 경찰에 걸린 거라. 그래갖고 걸린 과정에서 그 와인스타인 관련된 정보를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너 차 훔칠 때 누가 가져갔냐? 그랬더니 와인스타인이 가져갔어요 했는데 요 수사 과정에서 와인스타인 말고 그 위에 상급자가 하나 더 있는데 뒷두루라고 있어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 차량 절도를 수사하던 수사팀이 뒷두루의 정체를 알아요. 이 차량 그 절도의 그 주범으로 본 거죠. 그러니까 차량 절도로 봤구만. 네, 그래서 1995년 12월 6일 날 차량 절도 혐의로 뒷두루를 체포합니다. 여기까지 좋았어요. 체포했는데 이때 경찰은 아동 청소년 실종 사건으로 본 게 아니고요. 벤에 대한 것만 내용으로 본 거란 얘기죠. 차량 절도지 뭐. 네, 그래서 체포가 됐는데 여기서 교수님 차량 압수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압수를 했으면 거기 여자애들 뭐 유류품이나 머리카락이라는 게 나오는데 일치 안 했구만. 경찰은 일단 전체 감식 안 했고요. 두 번째 문제가 뭐가 터졌냐면 뒷두루하고 와인슈타인이요. 그 아이 2명 지금 잡혀 있잖아요. 던전에. 애들 밥 먹이고 재우고 이거 관리를 했었거든요. 누구한테 시켜? 근데 와인슈타인이 죽어버렸잖아. 그럼 지는 지는 잡혀갖고. 그러니까 애가 저 아차 싶은 거라. 애들 저기 애들 굶어 죽겠다. 생존 문제 때문에. 그리고 또 나름대로 조치를 해요. 그리고 교도소에 체포됐잖아요. 들어간 상태에서 이제
미셸 렐리에브르라고 납치할 때 같이 했던 공범 있잖아요. 남자인데 얘 불러요. 불러갖고 거기다 면회해서 그런 거예요. 야 빨리 가서 줄리하고 멜리사한테 밥하고 물은 줘라. 풀어주라고 얘기했으면 얼마나 좋아. 근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이제 미셸 렐리에브르가 몇 번 갔대요. 아이들한테 밥 주고 물을 주고 했는데 나중에 지가 귀찮은 거라. 거기 갔더니 막 지저분하잖아요. 애들 뭐 뻔한 거 하고 막 저 오물도 치워줘야 되고 하니까 얘가 팽개쳐 버렸어. 팽개쳐 버린 거예요. 쌍놈. 그럼 얘들은 그냥 갇혀서 죽었어? 굶어 죽었어요. 진짜 죽여버려야 되겠네 이거.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는 미셸 렐레브르가 그 얘기를 못 들었다는 얘기도 있어요. 딴 얘기만 했지 면회 때 걔들 밥 주란 얘기 한 적이 없다. 못했을 것 같은데. 근데 이거는 좀 추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오히려 뒤뚜루가 아이들이 거기 냅두면 어차피 굶어서 사망하잖아요. 그러니까 인적 증거를 없앨 목적으로 방치했을 가능성이 하나 가설이 나오고요. 또 하나는 그 여기 뒤뚜루 진술과 같이 미셸 렐레브르가 뭐 귀찮아서 뭐 굶어 죽었던 둘 중에 하나인데 이 양쪽에 대한 지금 논란은 있어요. 그래갖고 아이들이요 이때 진짜 제가 이거 작성하면서 진짜 열이 받은 게 애들 왜 굶겨 죽이냐 이거야. 쓰레기 새끼들이에요. 그래갖고 이제 96년 3월 20일 날 또 이게 또 나와요. 이게 또 석 달 만에. 얼마 한 석 달 만에 나왔고. 예. 그래도 애들은 충분히 죽고 남지. 그래갖고 이제 바로 지하 감옥 갔는데 애들 뭐 다 굶어 죽었지 뭐. 그래갖고 사슬라 브이셰르라는 그 저택이 또 있어요. 그 지역에 거기에 또 애들 묻어버립니다. 여기까지가 이제 4명 피해자가 있네요. 저 와인슈타인 그 죽인 데 아니야? 네, 예, 거기다 또 묻어버려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로 그럼 끊겼냐? 아니 또 해요 범행을. 그래갖고 1996년 5월 28일이죠. 그러니까 3월 20일 날 출소하고서 두 달 뒤 아침에요. 아까 얘기한 그 미셸 렐리에브르 있잖아요. 다시 불러가지고 투르나이 지역에서 자전거를 타고 학교로 등교하고 있던 12살짜리 사비느 다르덴이라는 초등학생을 또 남치해요. 아이 새끼 진짜. 그래서 지역 아까 그 던전으로 또 끌고 가요. 끌고 갔고요. 역시 그 사비느도 이전 피해자와 마찬가지로 성범은 성착취물 제작 이걸 막 계속합니다. 계속 학대당하면서 굶주림에 시달렸는데 이 참 눈물 나는 얘기인데 사비느가 이 사진 있잖아요. 성인이 된 이후에 사비느 사진이에요. 저 언론에 자기 살았구나. 얼굴 공개하고서는 자기 상황을 설명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혼자밖에 그 깜깜한 감방에 혼자밖에 없었는데 여기서 만약에 개기거나 덤비게 되면 자기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시킨 대로 다 했다. 그때 혼자 안 자고 넌 살아야 돼 이런 얘기하면서 버텼대요. 이 안타까운 얘기거고요. 수사 과정에도 당시 경찰이 그 공개한 그 현장이에요. 그 현장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96년 8월 9일 날 얘네가 무슨 생각을 했냐면 사비노 혼자 냅두면요 얘가 오히려 빨리 죽을 것 같다는 느낌 받았나 봐요. 계속 착취물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외롭지 않게 해주려고. 네, 그래서 한 명 더 납치하기로 결정한 건데 이 쓰레기 같은 놈들이. 왜 강아지 기르면서 외롭다고 한 마리 더 갖다. 네. 그래서 뒤뚜루하고 미셸 렐리에브르가 당시 14살이에요. 14살인 라시다 델 헤즈라는 여자아이를 벨르트기스 지역에서 납치를 해요. 당시에 이제 라티샤는요 그 공중 수영장 있잖아요. 쉽게 얘기하면 동네에서 하는 공동 수영장에서 수영 레슨 받고 집으로 걸어가다 얘네한테 걸린 거예요. 근데 이제 당시에 라티샤가 이제 수영 끝나고 이제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벤차 승합차가 하나 씩 오더니 밀어서 태우고 씩 가버린 거라 이게 납치가 됐는데 이걸 행인이 목격한 거예요. 남바바스 차남바. 네, 그래갖고 이분이 바로 신고를 해요. 신고를 했고 승합차의 모든 풀 번호는 기억이 안 나지만 일부 번호를 정확하게 기억하신 거예요. 그래서 차 색깔하고 종류하고요. 그래서 경찰이 바로 수배에 들어가요.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그 뒤뚜루의 범행인 게 확실히 드러난 겁니다. 그래서 이 벨기에도 성폭력이 좀 심해갖고요. 이거 전담 수사팀이 있대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수사가 들어갑니다. 그래갖고 96년 8월 13일, 그러니까 8월 9일 날 납치됐죠. 했는데 13일 날 뒤뚜루와 공범인 미셸이 경찰에 체포되는 상황으로 이제 전개가 됩니다. 그럼 다행히 사빈 미리 잡히네 살았겠구나 그래서. 네. 그래가지고 교수님 뒤에 사진 좀 보시면 이게 참 안타까운데 여자 경찰이요. 그 아이 있잖아요. 여기 아이 하나 삐짝 말른 애 나오죠. 얘가 여기 사비네? 네, 사비느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때 끌고 나는 장면이에요. 이거 보고서는 벨기에 국민이 다 울었대요. 그때 얘가 그랬대요. 사비느가 뭐라 하냐면 아줌마 저 산 거예요 그러더래요. 이 쓰레기 같은 놈이. 그래가지고
이때 이제 그 7개 집 있잖아요. 저택을 대상 집. 이 새끼 갖고 예, 있는 집. 예, 예. 저택 정원 부동산에 대해서 대대적인 수작을 하는데 수색 과정에서 아무것도 안 나온 거라. 분명히 납치한 애는 찾아야 되는데 애가 없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단 뒷두루하고 미셸 있잖아요. 둘을 분리 조치를 해요. 이때는 이제 공범 분리 수사가 제시가 된 겁니다. 그래가지고 집중 신문을 하면서 특히 이제 미셸을 갈궜대요. 너 얘기해 이 새끼야. 그랬더니 미셸이 저 얘기하면 저 죽어요. 여기 출소해도 죽어요. 이렇게 해야 돼 얘기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너 얘기 안 하면 방법 없어. 그래갖고 이제 미셸하고 뒷두루를 이제 양쪽으로 공격을 한 거죠. 이 과정에서 이틀 지나니까 이제 뒷두루가 포기를 한 거예요. 왜 어차피 미셸이 불 거니까 내가 풀자 그래가지고 얘가 이제 8월 15일 날이죠. 그래서 지하 감옥 데리고 왔구나. 네, 지하 감옥으로 이제 바로 경찰들 끌고 가서 이 아이가 구출되는 에이구, 장면이. 야. 그래서 지하 감옥에서 사빈나하고 라티샤가 동시에 구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그래서 교수님 요 사진이 아까 그 사빈느라고 있잖아요. 오른쪽에 여성이 사빈느고요. 그다음 안경 낀 왼쪽 여성 라티샤예요. 둘이 같이 있었던. 예, 2004년도에 다시 만나가지고 옛날 그래도 전두였잖아요. 둘이 의존하면서 버텼기 때문에 둘이 정들을 포옹하는 장면이 이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96년 8월 17일이네요. 8월 15일 날 아이들 둘은 구출했고요. 사르라 VCL에 있는 그 저택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아까 묻은데 생매장한데. 네, 거기 가서 그 18살 소녀 네. 친구 있잖아요. 줄리하고 멜리샤 와인스타인 시신이 발굴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9월 3일 날 안과 이프에라고 그건 이제 입찰한 10대 14 예. 그래서 그 친구들의 그 유해가 주메트의 매장지에 있었는데 거기서 발견이 되고요. 집안에서는 교수님 수백 개의 성착취 비디오물이 발견이 돼요. 이 새끼들 이걸로 사업한 거야. 사망 걸로 보이시죠? 근데 벨기에 정부는 아니래요, 경찰은. 사업한 거예요. 마피아가 초창기에 전 세계에서 했던 게 국제 인신매매, 아동 인신매매에다가 아동 네. 착취물 동영상 찍었어요. 예. 근데 이게 아니래요, 경찰은. 이게 미치고 환장하는 거라. 그래서 그 다음 상황 지금부터 이제 열받는 거 말씀드릴게요. 재판 과정에서 이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드러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 벨기에라고 나쁜 사람만 있겠어요. 정의로운 사람이 있었지. 뭐가 나왔냐? 첫 번째 말씀드리는 게 1995년으로 돌아가요. 1995년에 교수님 뒷두루 엄마가요. 뒷두루가 갑자기 부자가 됐잖아요. 엄마는 되게 어렵게 다섯을 키웠는데 근데 엄마랑 연락을 거의 끊었나 봐. 부자 되고 나서. 그러니까 이상한 거예요 엄마가. 그래갖고 뒷두루 집을 방문을 했대요. 얘가 어떻게 사나 좀 확인하려고 엄마가. 왜? 애가 20살에 전기 기술자로 나갔는데 집 나가고 났더니 뭐 집도 많고 재산이 뭐 수십억이래.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집을 하나 아까 얘기 아이들 있잖아요. 지하 감옥이 있는데 이제 그 집을 방문한 거라. 그럼 애들 발견했겠네. 방문했는데 이제 그 동거녀인 부인 있잖아요. 지금 두 번째 부인만 있고 뭐 어머니 저기 오셨네요로 얘기하면서 차 한 잔 마시는데 네 남편 어디 갔냐 그랬더니 사업 때문에 바빠요 이러고 아들은 못 만났고 근데 그때 우연히요 지하에서 여자애들이 얘기하는 게 들리더래요. 마룻바닥에서. 그래갖고 이 순간에 이 엄마가 자기 아들이 무서운 거 알거든. 엄마도 당시에 아들이 무서운 걸 좀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엄마가 야 이건 아닌 것 같다. 내가 환청 들린 것도 아니고 마룻바닥에서 애들 소리가 들리냐 이거야. 그래갖고 엄마가요 집에 가자마자 벨기에 경찰에다가 편지를 하나 써요. 95년도에 뭐라고 했냐. 지하에 애들이 갇혀 있는 것 같다. 우리 아들 집 지하에. 내가 헛소리 들은 게 아니면 이걸 조사해달라고 친엄마가 제보했다니까요. 근데 그것도 못했어? 아무것도 안 나왔지. 그럼 그 경찰은 뭐야고? 그래갖고 경찰이요. 그래요 하고서는 1995년 12월 13일하고요. 12월 19일 두 차례 그 지하 감옥에 있는 집을 갔대요. 근데 못 찾았어? 갔는데 커피 차 한 잔 마시고 왔대잖아. 쓰레기 같은 새끼. 이건 문제 있다. 특히요 문제가 뭐냐면 이건 상당히 문제 있다. 지하에서 들렸다고 엄마가 편지했었잖아요 교수님. 그럼 지하 다 파봐. 그럼 지하를 파보던가 해야 되는데 뭐 마룻바닥 위에 왔다 갔다 하더니 아무것도 없는 으로 간 거라. 또 하나 중요한 거 거기 집에 들어갔는데요 기이하게도 비디오 테이프가 수백 개가 꽂혀 있었대요 벽장에. 성착취물. 네. 그러면 경찰이 그 중에 몇 개라도 틀어봤으면 얘네가 게임 치우지도 끝나는 않았대. 게임 끝나는 건데 그것도 씹어버렸다 이거라. 전부 다 이거 그 경찰관 다 구속시켜야겠네. 그 나중에 봤더니요 조르게 지코라는 형사가 하나 튀어나와요. 이 새끼가 그거 다 조작했구만. 예, 얘가 또 고참에다가 돈 받고. 간부했대요.
뒷돈 받고. 예, 그래갖고 뒷돈을 받고 뒷두루가 경찰과 연루된 사건만 발생하면 다 뒤에서 막아준 겁니다. 이 새끼도 저 사형시켜 하려면 징역 5년 받았어요. 그 5년밖에 못 받았어? 네. 그게 이게 첫 번째 경찰의 문제고요. 또 하나 중요한 거 경찰의 소위 말하는 청문감사 있잖아요. 요청이 들어갔대요. 이게 말이 되냐 이게 1차 사건부터 해갖고 전에 그 저기 아이들은 안 죽였는데 계속 성폭행한 사건 있잖아요. 그랬더니 벨기에 경찰청에서 뭐라냐. 아유 이제 지코라는 이 쓰레기 같은 놈 빼고는 아무것도 없어 이러는 거라. 이게 지금 난리 났겠죠. 첫 번째는. 두 번째 법원에서 또 일이 터져요. 두 가지 버전인데 당시에 그 대법관 2명이 그 재판에 이제 담당 재판 그 판사로 지명이 됐는데 이 중에 그 96년 장 마르코 코네롯테라는 판사가 있으셨는데 이분 되게 정의로운 판사래요. 장 마르코 코네롯테라는 그 판사가 계셨는데 이분이 이제 너무 열받는 거예요. 이 사건을 자기 담당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 당시에 이제 그 피해자 있잖아요. 사망한 피해자들 추모 모임이 있었대요. 근데 이 판사님 입장에서는 그 피해자 유족들을 만나봐야 될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대법관이에요. 그래가지고 그 현장에 갔대요. 가서 추모하는데 다 울고 있으니까 자기도 추모를 했대. 근데 이걸 가지고 있잖아요. 뒷두루 변호사가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아 공정성 시비. 야 저게 피해자한테 경도된 판사가 좋은 판결 내겠냐 이거라. 그래서 사실은 이거 안 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배제시켜달라고 그래갖고 잘려요. 법원 행정처에서 죄송합니다. 우리 저기 코네로테 판사님 재판에서 좀 배제할게요. 이러고 빼버린 겁니다. 이게 두 번째 열받는 사건이 된 거예요. 맞아. 세 번째 또 다른 판사가 대법관이 하나 있었는데 장 클로드 반 에스펜이라는 판사가 있어요. 이 사람은 아까 미셸 리올이라고 여기 공범 중에 고위층, 예, 고위층하고 사교 모임하고 변태 모임 대빵 있다고 그랬잖아요. 얘랑 맨날 술 처먹고 골프 치러 다니는 인간이라. 그러면 당연히 배제돼야지. 그 얘도 또 사임하는 일이 발생해요. 언론에서 더 까발려 가지고. 그러니까 경찰은 미봉책만 내놓지, 그러니까 꼬리 자르기 해서 지코라는 형사 하나만 내놨지. 그 다음에 정의로운 판사는 뭐 어쩌고 저쩌고 아웃시켜 버리지. 거기다 판사라고 한 놈 봤더니 이게 니올이라는 사교계 그 쓰레기 같은 놈하고 놀러 다녔지. 이게 지금 난리가 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거기다 또 하나는 98년 4월 23일인데요. 뒷두루가 촬영한 영상에 대해서 내가 내 증거 불리한 증거를 한번 좀 봤으면 좋겠어요 하고 법원에 요청을 해요. 이게 또 받아들여져요. 그 비디오 수백 개를 다 보겠다고. 그러니까 두 명의 교도관하고요. 영상을 보러 이제 보낸 거예요. 보냈는데 한 명 교도관이 피곤하다고 자버렸대 또 거기서. 자고 있는데 저 후임 교도관만 있으니까 후임 교도관 뒤지게 패버리고서는요. 도망을 가버려요 또. 그리고 벨기에 뉴스에서 긴급으로 나와가지고 경찰이 다 출동해갖고 한 3-4시간 만에 검거가 돼요. 나쁜 짓이란 나쁜 짓은 죄하는구만. 이렇게 했더니 이제 벨기에 언론에서 뭐가 나왔냐. 너네가 얘를 탈주시키려고 증거인멸하려고 뺀 거 아니냐 그래갖고요. 아주 뒤집어진 겁니다 나라가. 그래갖고 교수님 이때부터 시위 나오고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갖고 어떻게 됐냐. 법무부 장관이 스테판 끌레르크가요. 요걸 이유로 사임을 해버려요. 예, 미안하다 그러고요. 내무부 장관이 요한 반데 라노테라는 장관이 있는데 이 사람도 사직하고요. 국가경찰청장도 동시에 사임을 해버립니다. 이때 데모가 장난 아니었대요. 분노가 폭발한 거죠. 그래야 되겠네 이거. 그래서 그때 이제 이 교도관 두드러 팬 거 있잖아요. 이게 5년이 추가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강도한 게 하나 더 추가돼서 2000년도, 2002년도에 추가 재판 2번 더 받고요. 그래서 종신형은 이제 확정이 됩니다. 어이가 없죠. 근데 그 다음에 또 있어요, 교수님. 계속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이제 국민들이 분노하니까 추가적으로 수사 과정의 문제를 계속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시민 감사를 했을 거 아니에요. 문제가 뭐냐? 그 이제 지하 던전에서요. 여성 머리카락이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대요. 그러니까 희생자를 파악하려면 그걸 다 확인해 봐야지. 6천 가닥이 나왔답니다. 가닥이 나왔는데 25개의 개별도 다른 유전자가 나온 거예요. 그럼 적어도 25명인데. 예, 여성이 25명 더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 경찰청, 검찰청에서는 우리가 대조할 대조군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유전자 확보가 안 되잖냐. 그러니까 이거 찾을 수가 없다. 이렇게 해서 씹혀버리고요. 예. 왜 그랬을까 이 새끼가. 거기다가 그 교수님 위키릭스 사건 아시죠? 갑자기 저 그 해킹 당해갖고 왜 전 세계 비리 나온 거 있지. 거기에 얘 게 나와요. 위키릭스의 10대 내용 중에 하나가 얘 거예요. 뒷두루 사건이에요. 근데 벨기에 정부가 이기 때문에 뒤집어져요. 왜? 지금 제가 교수님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대부분 위키릭스에 나온 거예요. 지금 말씀드린 거 있잖아요. 이거 위키릭스 나와가지고 난리 났었잖아 전 세계가. 네.
미국의 그뭐저 백악관 얘기까지 다 예, 나오고 막 예, 그러잖아. 맞아요. 그건데 벨기에 관련된 건 이게 제일 커요. 그래서 위키릭스에 이 뒤뚜루에 관련된 정보 있잖아요. 이게 2009년대 위키릭스에 나오면서 가디안 지부에서 네덜란드의 그 하고 독일의 그 주요 신문들 있잖아요. 여기서 다 정리해갖고 한 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에요. 그래갖고 이게 이제 위키릭스에 나오니까 지금 제가 헌재 원고 내용 있잖아요. 이게 그 당시도 벨기에 국민들 모르는 내용이 다 터져버린 거라. 그러니까 벨기에 정부에서 뭐라고 그러냐면 아니 뒤뚜루도 인격이 있는데 벨기에 정부 얘기가 진짜 골 때려요. 그러니까 피해자 얘기는 안 나오고요. 이 뒤뚜루도 인격이 있는데 와인슈타인하고 그런 얘기 닦아버리면 어떻게 이지라고 나온 거라. 그래갖고 뭐 이것 때문에 거기다가 더 황당한 거는 부인 미셸 마르틴 있잖아요. 얘가 중형 선고를 받았는데 얘가 또 가석방된다는 얘기가 또 나온 거예요. 왜 조건부 가석방을 시킨다 이거 그러니까 부인부터 빼낸다고 하니까 이때 이제 완전 열받아 버린 거라. 국민들이 뻑 갖고 그래갖고 30만 명 시위하고요. 그 심지어는요 총리부터 다 사임하라고 그랬대요. 이게 나라냐고. 나라가 아니 정말. 네. 그래갖고 이제 난리 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는데 벨기에는 1996년에 사형제도를 공식적으로 폐지를 했고요. 적용은 안 되겠죠. 그래서 종신형 떨어졌고. 예, 그래서 2004년 6월 20일 날 최종 확정 판결로 아까 두 개 얹어져 가지고 종신형이 선고가 됩니다. 근데 2013년에요. 2010년 2월 4일이네요. 뒤뚜루가 브뤼셀 법원에 조기 가석방을 신청해요. 또 정신 또? 이상을 사유로. 예. 자신이 더 이상 위험하지 않다고 주장을 해요. 또 전자발찌나 찰때니까 내보내달라고 그래요. 그랬더니 법원이 2013년 2월 18일 날 요청을 기각했고요. 니벨레스에 있는 교도소 있잖아요. 중교도소에다가 지금 또 내보내면 큰일 나지. 독방에 수감을 시킵니다. 근데 여기서 또 하나 문제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교수님, 요거 관련해서요.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요. 26명의 증인하고요. 관련자가 나와요. 근데 다 죽었어요. 이건 연결돼 있는 거 맞는 것 같아. 그래서 리스트까지 제가 올리려고 그랬는데 혹시라도 벨기에 대상 지랄지랄 할까 봐 제가 지금 안 넣어놨는데 진짜로 26명이 죽었어요. 와인스타인 한 명 빼면은 25명이 죽어요. 그래서 그 니홀이라고 있죠. 아까 그 사교계 대빵 있잖아요. 걔와 관련해 가지고요. 지금 이런 말씀 죄송한데 치과 의사도 죽은 애가 있고요. 변호사도 죽은 애가 있는데 얘네들이 혹시 그 같이 참관했던 40, 50대 중년 아저씨들이 아니냐 이렇게 보여요. 심장마비나 차사고나 마약적으로 다 죽어버려요. 이거에 대해서 아무 얘기 안 나와요. 조직 범죄 같아. 예, 그래서 조직 범죄하고 관련된 내용이 있지 않냐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핵심은 뭐냐면 그 관련자들이 상당히 많은데 경찰은 다 수사 안 하고요, 다 씹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요 관련된 사람들은 계속 묘령의 사고로 다 죽어버리고요. 지금 현재 얘는 요 교도소에서 마지막 사진, 최종 사진인데 교수님, 그 저기 기자들이 찍으니까 멀리서 찍으니까 이렇게 V자 그리고 또 춤을 춰요 미친 놈이. 이거 최근 사진이에요. 그다음에 여기 미셸 마르틴 아시죠? 부인이요. 예, 얘에 관련된 겁니다. 근데 그 이후에 마지막 정리를 해드리면 그리고 아까 7채라고 그랬잖아요 집이요. 근데 알고 봤더니 세 채 더 세 채가 있다며? 더 있어요. 10채네. 예. 그러면 이거 조직 범죄예요. 그러니까 부동산만 해도 그 당시 시가로 100억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중요한 건 미셸 마르틴도 장기형 받았잖아요. 근데 얘가 나갈 걸로 파악이 됐었나 봐요. 주변에서. 왜 그러냐면 얘 통장에 돈이 수천만 원씩 단위로 계속 입금이 되는 거예요. 뭐가. 이 돈이 도대체 어디로 들어왔냐 했는데 그 계좌 추적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걸로 놓고 봤을 때는 교수님 말씀드린 벨기에가 아동 성착취물 완전 천국이었잖아요. 한 10년 동안. 거기에서 얘가 주요한 역할을 하지 않았냐. 지금 이렇게 보여진다는 조직 얘기입니다. 범죄 같아요. 국제 조직 범죄. 네. 그래서 지금도 벨기에가 뭐 자기들은 뭐 선진국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에 관련해서는 과거 이제 그 사법 관련된 미제 사건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지금도 이제 문제가 제기되고 있고요. 현재까지도 아직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아 진짜 열받으시죠? 이런 나라도 있네. 예. 벨기에 실망스럽네. 예. 그래서 위키릭스에도 메이저급으로 올라간 사건 내용이었기 때문에 연쇄 살인 중에 이런 사건은 거의 없지만 정부의 고위층 인사까지 다 연루된 거 아니냐. 이게 그런 거 같아. 그 정부의 고위층 인사 중에서 그 아동 성착취물 그 네, 네. 소아기후증 네. 가진 놈들, 변태 성향 가진 새끼들 네. 이런 놈들이 개입된 거 아닐까 싶기도 하고. 네. 그리고 특히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벨기에도 범죄학이 되게 발달돼 있거든요. 근데 벨기에 범죄학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낸 거예요. 뭐냐. 얘가 진짜 연쇄살인범이면 다 죽여버려야지. 속된 말로 그러면 안 되겠지만. 근데 애들이 둘이 구조가 됐잖냐. 그리고
걔 진술이 많고 내용이 맞다면 두 아이도 굶겨 죽이는 거 막으려고 했잖냐. 이건 무슨 얘기냐면 아이들 죽이는 게 목적이 아니라 애들을 이용해서 예 맞아요. 영리를 취하고자 하는 거예요, 이거. 예 그러지 않았냐 이렇게 보여진다. 그렇게 보여요. 그래서 지금도 뒷두루는 나갈 날만 기다리고요. 체력 관리 엄청나게 열심히 한대요. 이 새끼 이런 놈 죽여야 되는데. 그러니까요. 이상입니다. 아우 징그럽네 이거 아주. 고생했어요. 아우, 네 이거 뭐- 답답합니다. 가슴이 답답하기도 하고 무슨 영화 승질나는 영화 한 편 보는 느낌이야. 예, 그래도 아이 그 두 명 있잖아요. 그리고 나오는 살아서. 장면이 교수님 그 유튜브에 보시면 있어요. 그 기록은 이제 벨기에 국영 TV에서 그래도 양심적으로 만든 다큐가 있거든요. 거기에 보시면 막 환호하는 장면 나와요. 기쁘더라고요. 저도 보면서. 고생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교수님.